제가 뭐 테슬라를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원더풀한 결정이죠. 단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데 한눈 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로봇이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옵티머스 3세대 내년에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2026년은 테슬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가장 어려운 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 해법. 최근 AI 관련 기술주들의 고점론이 다시 불거졌는데요. AI 거품론 시작일지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일지 이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강정수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테슬라 이야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테슬라의 최근 이제 주가 낙폭이 다른 AI 기술주보다는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 지금 저가 매수 기회로 봐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기업은 AI로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이죠. 논쟁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라클 같은 경우 대출이 많다. 만약에 유동성이 축소가 되거나 즉 긴축 정책을 정부가 피거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게 되면은 그 대출 비용에 대한 감당 부분이 과연 수익률을 너무 많이 상쇄시키지 않겠느냐, 이윤율을.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지만 AI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AI 인프라스트럭처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테슬라는 매우 AI에 근접해 있지만 그 펀더멘털이 AI로 아직 진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지금 텍사스 오스틴이라든지 캘리포니아의 베이에리어 지역으로 다니고 있고 그 지역 나머지 테스트하는 지역들이 확장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것이 매출을 내는 것은 아니라 세이프 드라이버가 타고 있는 거고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12월 중에 그들이 하차할 것이다. 즉 본격적으로 로보택시를 가속화시키는 것을 올해 말로 보고 있는데 1월로 연기될 수는 있죠. 그런 것들은 그런 부분들은 2월로도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부터 실제로 AI 매출이 나오는 AI 기업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출렁임 속에 흔히 말해서 AI 기업들은 어느 정도 내려가는 거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 훨씬 더 출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의 본격적인 상승세는 재무제표상에 물론 FSD라는 것들이 지금 서비스 영역에 찍히고 있습니다만 의미 있게 찍히는 본격적으로 로보택시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 내년 상반기에서부터 저는 주가가 대단히 탄력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전까지는 바람에 크게 흔들리는 즉 다른 것들은 펀더멘털이 그래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AI라는 펀더멘털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바람의 잔가지들이 움직이지만 테슬라는 본체가 좀 휘청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최근에 또 보니까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에게 유례 없는 규모인 1조 달러 보상안을 승인했더라고요. 이번 결정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뭐 테슬라를 너무 칭찬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원더풀한 결정이죠. 왜냐하면 1조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지 1조 달러의 주식을 보상하게 되면 주식으로 보상하는 거니까요. 당연히 주식은 희석화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기업 가치가 현재 수준일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보상이죠. 그리고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한 2배 정도만 올라도 말도 안 되는 보상이죠. 3배 올라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1.4조 달러 하는 회사에게 1조 달러를 줘버리면 제 주식이 그냥 반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즉 훨씬 더 많이 올라야 되는데 우선 8배 정도 가까이 7배죠. 정확하게 7배 정도 올라야 1조 달러를 주는 거잖아요. 미니멈. 그 조건을 하나라도 달성 못하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보상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12단계로 쪼개놔서 단계별 성과들을 반드시 이뤄야 되는 거고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에 140억 정도 달러가 나왔는데 그 조건은 4천억 달러거든요. 그럼 24배 정도가 상승하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24배 상승하면요.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고요. 덜 상승하더라도 그거의 반토막 이상은 상승하거든요. 그럼 훨씬 더 상승할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못 이루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까지만 가고 일론 머스크가 돈 하나도 못 받아도 주주들로서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단히 시간 타이밍이 12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시간 압박이 강해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 내년이면 될 거야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고 10년 걸렸잖아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앞으로 10년 안에 단계별 12단계로 쪼개놨기 때문에 그걸 단계별로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업무에 대한 압박감도가 되게 강합니다. 그러면 약속한 대로 로보택시 내년에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많이 팔지 않더라도 내년에 옵티머스 3세대 내년에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다른 데 한눈 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저는 좋은 일론 머스크에게도 좋고 10년 뒤 1조 달러를 받으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이 받아봤겠어요. 그런 면에서 일론 머스크에게도 좋지만 사실 주주들에게는 저는 더 좋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과형 이제 보상 아니잖아요. 이제 그 중에 조건부죠 다. 네네네. 그 중에 보니까 핵심이 로보택시 100만 대 상용화 목표 뭐 이게 있더라고요.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뭐 제일 쉬운 과제 중에 하나가 로보택시고 옵티머스라고 생각. 영업이익 4천억 달러가 저는 제일 어려워 보여요. 로보택시가 된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막 지금 2배, 막 3배, 4배 뭐 이렇게 뛴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초기에는 특히 이익률이 좀 낮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100만 대는 크게 저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1000만 대도 뭐 어려운 과제 아니잖아요. 지금 뭐 200만 대씩 파는데 거기 뭐 1000만 대 판다는 건 쉬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전기 자동차가 뭐 한국에선 캐집 논의도 있고 팔리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혹시 만약에 제네시스를 누가 하나 구해줬어요. 네. 그럼 제네시스 타다가 아니야, 그래 난 테슬라 광팬이고 테슬라 주주니까 난 모델 Y로 바꿀 거야. 이런 생각이 잘 안 드시겠죠. 네. 그런데 제네시스를 타는데 옆에 있는 모닝 타신 분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모닝을 제가 같이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격 차이로 비교한다면 모닝을 타는데 그 사람은 자율주행을 하고 맨날 출퇴근해요. 저는 맨날 핸들 꽉 잡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옆에서 보니까 자고 가네 심지어. 심지어 그냥 홀딱 뒤로 의자를 젖히고 가네. 그러면 부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EV의 확산 속도와 자율주행이 정말 안전 단계에 들어갔을 때 확산 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EV는 부럽지 않아요. 네. 그냥 저것도 괜찮네. 조용하고 나도 한번 되면 한번 고려해 볼까? 근데 충전소가 많지 않아서 좀 괴로울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또 화재도 났다는데 불안 요소가 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자율주행은 옆에서 하면 일방적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차가 자율주행이 아닌 게 조금은 창피해요. 그러니까 저 차 진짜 스마트폰으로 바꿨는데 나는 아직 키처폰이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 돈도 있는데 데이터 요금제도 할 수 있고 나도 아이폰 살 수 있고 갤럭시 좋은 거 살 수 있는데 이러면 시장은 스마트폰 확산되는 속도를 보세요, 여러분. 다들 비싸서 안 할 거라 그랬거든요. 데이터 요금제 하면서 요금제도 올랐죠. 단말기도 올랐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앱 쓰는 것도 부러운 거거든요. 앱도 부럽고 스마트폰도 부럽고 다 부러우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EV하고 여러분 자율주행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도 그 위험하지 않을까요? 100명 중에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너무 정말 저는 자율주행이 인색하다고 보거든요. 1년에 예를 들면 10,000명이 암으로 죽어간다고 치죠. 근데 신약이 개발됐어요. 뭐 그냥 가정하죠. 삼성바이오에서 신약을 만들었는데 매년 9,000명을 암으로 치료한대요. 삼성바이오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올라가겠죠. 그냥 기적이다. 모든 방송가 저도 여기서 매일 나와서 막 생중계를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저 병원에서 100명 살아났고요. 저 병원에서 200명 살아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년에 자동차 사고로 10,000명 안 죽을까요? 죽어요. 근데 9,000명이 살아난다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이거 좋은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부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함께 운전하니까 뭐 음주 차량에 가서 들이박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노이즈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율주행으로 가서 정말로 안전한 단계로 가면은 인류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는 사회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로봇택시가 대규모로 시장에 진입할 때쯤 되면 정말 빠른 속도로 진입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한국도 막 FSD 된다 안 된다고 얘기 나오지만 과거 타다하고 좀 비교를 해보세요. 2018년과 2019년 타다를 할 때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셨어요. 택시 운전사가 말도 안 걸죠. 담배 냄새도 안 나죠. 뭔가 쾌적하죠. 근데 뭐 사실은 디젤 차였고 뭐 환경에 그렇게 좋은 차도 아니죠. 2명 이동하는데 큰 차 이동하고 막 그래도 손님들이 좋아하니까 고객들이 좋아하니까 뭐 타다가 확산됐는데 택시 운전사들하고 이렇게 막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래 택시 운전자들 조금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여행 갔다 오면 웨이모를 타고 오는 거예요. 출장을 가거나 여행 가거나. 그리고 중국을 가서
더 기분 나빠요. 상하이나 베이징 갔다가 거기서 아폴로 고를 타버리는 거예요. 위라이드나. 이거 뭐지? 왜 우리는 안 되고 쟤네는 되지? 그러니까 아직까지 아까 말했던 자동차 간의 업체 자동차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간 비교가 이미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는 도쿄에서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중국의 자동차들이 싱가포르가 두바이에서 시작을 하고요. 또 내년도에는 뮌헨과 베를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못한다? 사회적 압박이 타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부러지기 시작하면 한국도 쑥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제가 보기엔 정부가 끝까지 막을 거예요. 지금 FSD 지금 테슬라 된다고 막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건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만이잖아요. 즉 사이버 트럭 지금 거의 뭐 안 팔리고 있고 뭐 판다고 해도 몇 대 안 되는 거고 모델 S하고 모델 X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린 모델 Y가 안 되는 거니까요. 대중화가 안 되지만 정부도 고려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들어오면 물밀듯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면 현대차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밀리겠죠, 완전. 완전히 밀려요. 그러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끝까지 막아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 물꼬가 터지면 그날로 끝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2026년은 테슬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가장 어려운 해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 막힌 물꼬를 뚫고 지나가면 그냥 물꼬만 뚫리면 그 다음부터는 물이 쏟아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 부분을 정부 단위에서 다 풀어야 되는 거고 안전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확신을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2026년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역사에서 2026년은 가장 어려운 해이고 동시에 가장 역사적인 해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 담당 임원들 테슬라 쪽 그 임원들이 줄 퇴사하면서 테슬라가 이제 승부수를 걸고 있는 건 전기 자동차보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휴머노이드 만들거나 AI 기업과 로보틱스 기업으로 갔으니까 자율주행이 잘 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내년에 여러분 사이버캡이 생산됩니다. 사이버캡은 지금 뭐 초당 30분, 그러니까 30분당 한 대에서 뭐 10분당 한 대, 뭐 5분당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30초당 한 대, 뭐 이렇게 이 기술력들을 이번에 베론하고 인터뷰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냐면 테슬라의 혁신은 뭐냐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네들은 훨씬 더 혁신을 주기 때문에 사이버캡이라는 기계, 자동차라는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혁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이버캡이 그렇게까지 많이 생산되는데 테슬라가 그 정도만 팔아서 사이버캡은 자율주행이 되는 차니까요, 100%. 그러면 이것을 뭐 내년도에 뭐 4월달부터 양산을 하겠다 해서 50만 대만 팔아보세요. 50만 대의 자율주행차가 로보택시가 어느 곳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자동차 임원들 중요하지 않고요. 그리고 사실은 워낙 관심이 많으니까 언론들에서 자동차 임원 바뀔 때 AI 담당자 바뀔 때 FSD 담당자 바뀔 때 이럴 때 이제 보도가 나는데요.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 임원들의 평균 재임 기간이 다른 기업보다 깁니다. 그런데도 여기도 임원은 그만두니까 우리나라 같이 한번 직장에 뼈를 묻으리라 이게 아니잖아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볼 때는 구글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데를 볼 때는 결코 오픈 AI를 볼 때 오픈 AI 보세요. 우르르 있다가 다 저기 메타로 가고 또 나와가지고 또 창업하고 뭐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원들이 그만둔다 이걸 가지고 너무 그거는 한국적 기준에서 너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를 의미를 더 부여하고 있는 거네요. 네. 내년 그럼 테슬라 주가를 이끌 가장 큰 성장 모멘텀과 리스크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저는 올해 말이 아니라 내년에 그 안전 요원, 세이프티 드라이버가 내릴 때 하차하는 것이 1차적인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사이버캡의 생산이에요. 세마이 트럭의 생산도 중요하죠. 뭐 이건 그냥 주가의 일부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데 사이버캡이 정말 나왔는데 FSD 14.5라든지 15가 달려 있어가지고 정말 안전하다는 점에서 사이버캡은 다 자율주행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한다 로보택시로. 그러면 완전히 바꿔지는 건데 사이버캡은 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찍어내고 완전히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거예요. 뭐라고 비교를 하냐면 모델 3나 모델 Y는 여러분들이 타시는 모델 Y는 인간이 운전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 이 토크가 좋아서 순간 가속도 좋아서 쫙쫙 나가는 게 중요해요.
사이버트럭은 그 기능을 사이버캠은 그 기능을 없앴대요. 어차피 로봇이 할 거니까. 급발진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경제 효율적으로 차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버캡은 그냥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 차량이 쏟아지면 엄청난 모멘텀이죠. 이거는 다 자율주행하고 돌아다니고 로봇택시처럼 돌아다닌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까지 들어와서 팔린다? 좀 역사가 새로 써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어느 나라로 가던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캡이 미국을 넘어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고요. 휴머노이드에 대한 것은 당장 휴머노이드는 돈을 버는 마켓이 아닙니다. 내년에 예를 들면 뭐 테슬라는 10,000대 정도를 생산해서 공장에 배치하겠다는데 저는 5,000대만 생산해도 엄청난 기적일 거라고 보는데 이것도 판매되는 게 아니죠. 테슬라의 자기 공장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펀다멘탈과 이 주가가 이렇게 아까 전에 괴리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괴리가 좀 있는 거죠. 막 갑자기 한국에 있는 공장에서 제 여동생네 공장에서 주문 넣고 막 대기 타고 막 엔비디아 26만 장처럼 그 엔비디아가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세일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26만 샀으니까 10% 깎아주겠다도 아니고 원가 다 받겠다는데도 막 기분 좋아가지고 뭐 IT 강국 뭐 AI 강국 간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옵티머스 우리가 선주문 해가지고 한국으로 막 배에서 막 5만 대가 실려오고 막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때는 테슬라 주가는 여기 있지 않을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근데 내년에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년에 모델 제네레이션 3세대도 나오고 이것이 주가의 크게 기대치로서 지금도 테슬라의 주가에 저는 상당 부분 절대적으로 상당 많은 부분은 기대치거든요. 이 기대치를 증폭시켜준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것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이것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주가의 영역을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다. 오히려 사이버캡과 FSD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로봇택시의 확산을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테슬라에게 단점은 바로 이 시간을 못 지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일론 머스크가 12단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다 시간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시간을 못 지킬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면 첫 번째 허들을 일론 머스크가 못 넘어요. 이러면 일론 머스크도 나머지 허들 넘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빡 받는 거고 뭔가 이렇게 꼬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매년이 중요하게 되죠. 매년의 시간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테슬라에게서는 리스크로서 가장 크게 하는 거고 뭐 부가적인 리스크로는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이 저는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봐요. 아니 제가 저격을 하더라도 1조 달러를 받을 사람을 저격하는 것과 아는 거는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은 광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타겟으로서의 매력을 높여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미국에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저격하고 죽고 총기가 있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일론 머스크의 저격 가능성 저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부자가 없는데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부자가 될 건데 당연하게 여기에 대한 불만과 비판들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일론 머스크 개인의 위험으로도 증폭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번에 바로 그 1조 달러의 보상안이 일론 머스크의 개인적으로는 뭐 어디다가 뭐 정치 헌금을 내던 누구 지지 반응을 X닷컴에 올리던 우선 가장 중요한 X닷컴에 올리는 빈도수도 줄었어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정책 개입을 할 거예요. 이미 정책 선을 그런데 가가지고 막 40일씩 배낭에서 자면서 침낭에서 자면서 도지 같은 기관에 가가지고 일하고 이런 일은 앞으로 당분간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아니면은 12단계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떼부자가 조기 달성해서 100m 달리기 했는데 남들 100m에서 한참 달리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다 뛰었어요. 목표 달성 다 했네. 그 1조 달러 벌기로 했네. 이런 사람이 니힐리즘에 걸리고 자기 자뻑에 빠져가지고 뭔가 또 딴 걸 할 수가 있긴 하죠. 당분간 저는 3, 4년 사이에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거 충분히 검토가 됐을까요? 감사와 함께 모여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는 많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